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경제 공약이 워낙 다양하긴 한데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은 대선 후보들이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표와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 개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민간기업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안철수 후보는요. 대기업의 임금 80% 수준으로 중소기업 이 취업자들에게 임금 보장을 하겠다. 유승민 후보 비정규직 사용에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정규직 취업자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 이야기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공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문재인 후보를 살펴보면요. 청년 고용에 의무 할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1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개수만으로 봤을 때는 최대치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임금 격차 줄여주겠다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유승민 후보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고용 할당제, 일정 부분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을 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취업 준비생들 과연 진짜 만족스럽다고 느끼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작진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너무 취업에 대한 그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전화번호를 가져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요즘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특히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청년 실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지금 당장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심은 많은데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관심 많은 거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나에게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후보별로 어떤지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네네.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누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지금 TV를 켜놓으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TV는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잠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홍준표 후보의 뉴딜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형태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임금 격차, 창업 시에 정부 기술 보호가 없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승자독식의 악재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한시적 청년보장 계획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단기적인 임금 격차 해소만 바라볼 뿐 진정으로 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판단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나마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처럼 위축되는 취업 시장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5%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취업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한 그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공시생 25만 명 시대인 지금 이미 자유경제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몇 년씩 할애하는 노동력이 가만히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정부 5년 동안은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개선함으로써 실업률 개선에 좀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4명의 후보밖에 말씀 안 하시긴 하셨어요. 1명의 후보를 빼놓긴 했는데, 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듣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요즘 취업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공무원 쪽으로 그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고 있는 그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교육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시청자님, 그 지금 소리가 다시 좀 잘 안 들리는데 교육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네, 교육 정책의 실패가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언론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70% 이상이 대학 졸업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 수준의 직무는 4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학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은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 경쟁이 위축됨에 따라서 점점 더 취업이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과도한 위치 경쟁과 고학년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진행합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그 이동 중이신가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연결할 기회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올해는요. 대선이 누가 됐든 간에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봤던 것처럼 사실 그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그냥 단맛에 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따진다는 네, 거죠. 명확하게 이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문제고 이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도 그냥 입 바른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최현 평론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후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곤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았을 경우 그 사람들의 이익을 다 맞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일자리 공약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그 과제로서 일자리 공약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각 후보별로 네. 그 후보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일자리 공약이다.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네네. 공공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렇죠.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민간의 힘을 강조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공공 부문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공공 부문이 나서야 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시장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이 나섰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공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윤석천 평론가님은 좀 후보별로 나눠주세요. 어떤 특징을 갖고 아니, 있는지. 이제 그 전에 먼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네네. 바로 국가가 주도할 거냐, 민간이 주도할 거냐로 그렇죠. 갈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돼 있어요. 네. 왜? 로봇이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네.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든 나라의 문제들입니다. 네네. 고용 사정이 선진국에서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질 높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에 관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고정된 패러다임을 일단 바꿔야 된다. 시장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건 더 이상 어불성설입니다. 네. 시장이 준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누가 인간을 쓰겠어요.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로봇이 더 저렴한 낫겠죠. 로봇이 더 쓰죠.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일자리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네.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 문제는 이제 아까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는 좀 국가 주도으로 나가는 거고 네네. 나머지 세 분은 역시 시장 규정으로 나가자는 건데 그렇죠. 아까 그 취준생의 말처럼 의미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담론을 이런 식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주도를 할 거냐, 시장이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지금 네네. 청년 실업만 하더라도 11.3%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인구의 35%가 넘어가는 실정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사실 분명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그 공약집을 선관위에 들어가서 다 뽑아서 봤어요. 근데 공약집을 보면은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굉장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다만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물론 특정 후보의 재원 조달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재원 조달은 딱 3줄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혹시 이 그 경제 캠프들에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못했던 것이냐, 혹은 안 했던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단연간에 걸쳐서 캠프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예. 사실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예. 거기서 좀 낭비되는 걸 줄여서 거기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 정부의 회계장부를 아직 볼 수가 없으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도 있을 수도 네네.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재원 조달 방법이 굉장히 애매하고 네. 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찾아봤는데 후보자별로 한국 매니페스토 네네. 본부에서 보고서를 요구하고 그걸 게시를 해요. 거기 하면 다른 것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쫙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재원 조달 방법 나오는데 네. 제가 그래서 쭉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원 조달 방법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네네.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때 그럼 어떤 예산을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5분의 유력 후보 5분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세출 구조조정, 네. 고용보험, 재정 확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게 각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연구소들이 평소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올해는 더더욱이나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5명의 후보만 놓고 봤을 때 증세에 대한 언급을 그나마 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증세는 없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을 증세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분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증세를 갖다가 근데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애매한 게 예, 지금 예. 이미 나오고 있는 세금 가운데에서 네. 일부를 사회복지세로 빼자 이런 식이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아니죠.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사회복지세를 갖다가 만들자는 네, 네. 거고 가정 상속증여세에다 일정 부분을 더해서 네. 그 부분을 사회복지세로 만들자는 거고요. 또 법인세도 22%에서 이전에 원래 25%였잖아요. 그걸 네. 옮기자는 추세고요. 문재인 후보도 어제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네.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부자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다만 수치를 밝히진 않았죠. 이 세 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증세에 네. 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을 갖다가 실천하려면 사실 수십조가 들어요. 네. 근데 그걸 단순히 막연히 세수 증가분, 세수 증가한다는 건 결국 GDP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걸 하다가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바람 같고요. 사실은 이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증세는 필수입니다. 네. 따라서 뒷부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증세를 말하지 않는 복지라는 거는 사실 빌공짜 공약일 수밖에 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후보들이 증세를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 네. 당장표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명확한 어떤 재원 마련의 조달 어떤 방침 아니면 네. 증세 방침을 갖다가 천명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네네. 각 후보별로 어떤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아까 커다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가 공공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문재인,
특히 그리고 심상정 후보라고 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력한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니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지금 말이 많아요. 그 지난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랑 한참 부딪히다가 네네. 뭐 우리 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라는 이 부분이 일자리 질보다 양의 문제로 파악을 했다. 네네. 왜냐면 규모가 넓어지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유권자들 어필이 되니까. 실제로 공무원 숫자는 17만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네네. 나머지 뭐 공공성을 가진 걸로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계속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네네. 좀 뜬구름 잡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일단은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한 21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네네. 청년 일자리 부분에 연간. 연간 아니죠. 한 21조 정도. 5년간. 그렇죠. 네, 5년간 그렇죠. 21조. 21조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 10조 정도의 그 슈퍼 추경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네네. 거예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세, 법인세, 뭐 실효세율을 인상한다거나 명목세율을 인상한다거나 부자 증세를 통해서 네네. 마련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강의 이제 어떤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증세가 없이, 어떤 증세의 방안이 없이 사실 이런 공약들을 갖다가 낸다는 거는 네.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네. 모르겠지만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재테크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 알죠. 요즘에는 네. 이제 이렇게 속빈 강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보면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하겠다. 그리고 2030 세대에게 30만 가구 제공하겠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공공분양주택도 최대 50% 이상 늘리겠다. 또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공약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따져보면서 그것이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지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한 네네. 것이죠.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네. 제한한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내지 2회 계약갱신 권한을 부여해서 4년 내지 6년은 꼭 여기 살 수 있도록 네네.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억제한다. 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소 4년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라고 네네. 얘기하지만,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건 이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주택 품질 저하하는 건 맞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또 제 계약갱신 청구권 역시 이 재산권 침해하고 그 시행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전에 전세나 월세가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긍정성을 보이는 것은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네네.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 내지 유보하는 형편으로 나가 있죠. 사실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한쪽에서 플러스가 생기면 어느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선이 그래서 없죠. 사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당선이 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선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윤평론가님은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가령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갖다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네. 사람들은 주로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로 이제 건설업과 밀접한 어떤 학회나 네. 연구원 등에서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듯이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고 네. 임대주택의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적어질 수 있다. 네. 또
과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데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분양제, 그러니까 그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네. 등등 후부장제 같은 경우는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경제라는 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왜? 헌법 14조에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식주중, 이제 주라는 것도 주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간의 생존권에 필수적인 겁니다. 네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공공성을 지금보다는 강화를 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 산다거나 네.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국격 얘기하는데 국적으로 보면은 진짜 비참한 얘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동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공공성이 한층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 주택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또 한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을? 가령 이제 후분양제, 네. 공공임대주택 후분양제, 그다음에 분양원가 공개,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주택 관련, 주거 관련 그 시민단체에서는 제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이 널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 같이 연결된 게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은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효율성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네. 기존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개념과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작년 겨울에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이제 성격이고요. 그것이 이번 특히 이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정책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좀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그 군소 후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 명만 저희가 골랐어요. 그냥 이색 정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경희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와, 셋째 자녀 출산했을 때 5천만 원 주겠다. 넷째는 1억 원. 셋째 자녀 출산은 24평, 넷째 자녀 출산은 34평의 아파트를 무상 임대 지원하겠다. 참. 이경희 그 후보가 허경영 후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이거는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반영된 어떻게 보기에는 뭐 실현은 뭐 가능성이 좀 약간 떨어지지만은 네네. 그런 측면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죠. 현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맞는데 좀 너무 과했다. 이런 재미있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네. 모든 형벌을 없애고 그걸 벌금형으로 대체해서 50조 재원을 마무리.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와, 이런 자료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출산율 관련해서 국가가 결혼을 중매해준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한개 웃고 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던 이유가 바로 조금 더 긴장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재벌 그리고 증세 공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을지 저희가 다섯 후보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고 일단 문재인 후보는 그 상법 개정안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 홍준표 후보는 그냥 재벌 죄악시하면 안 된다. 좀 규제를 너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제가 다 읽어드리긴 뭐하니까 좀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홍준표 의원 후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벌 한번 손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재벌 개혁이라든지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재벌 어떤 경영 시스템은 그 한계를 다 했고 사실 미래 4차 산업혁명에도 사실은 이 등치가 큰 재벌 어떤 네네. 선단 기업 운영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거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번 촛불 시에도 그렇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거고 사실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한 분들은 많았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예, 추진을 했었죠. 근데 어떤 말을 했어요? 권력은 이미 시장에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그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속전속결로 정권 초기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단 이제 조건은 있죠. 가령 경기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반드시 확장적 재정 정책과 동의를 합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여야 협의가 절대 이건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네. 여야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들이 진짜로 이걸 갖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몇 가지 원칙, 속전속결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협치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루빨리 하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의 이제 불공정성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찬물을 끼얹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 균형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 진행될 건 진행돼야 되겠죠. 재벌 개혁에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재벌 그러니까 다들 시민단체라든지 이제 포럼이라든지 네. 그 후보자 불러서 얘기할 나오는 다 같은 이야기가 이번 조기 대선, 네. 뭐 그 장미 대선이라고 일컬는 이 대선이 열리게 된 이유가 네. 재벌과 권력의 합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방향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행 방안이 부족이다. 그래서 네. 내가 어제 딱 그 생각이 났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실행력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벌 개혁 중에 가장 저는 그나마 제 마음이 좀 드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의 기업 분할 명령제입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냈다라고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 권력이 네. 때는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을 이거는 분할해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조정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는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 할 때 대기업한테 많이 당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방금 윤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다음 정권의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재벌개혁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토지 보유세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업과 사람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룹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개혁하고 싶은 것은 그 일가에 대한 내용인데 마치 일가. 이 개혁이라는 것을 기업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좀 분할시켜서 기업은 두고 좀 사람에 대한 개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크게 얘기해서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부자 증세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 문재인 후보 고스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추가 증세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감면 정비, 유승민 후보는 조세 부담률 인상, 심상정 후보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 증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빼고는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어떤 공약을 갖다가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1년에도 뭐 총 수십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증세 없이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그쵸. 사실 복지 없는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네네. 사실은 진실인 겁니다.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난 정권들,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 아니면 법인세 인하 같은 것만 원칙적으로 되돌려도 네. 사실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들이라고 그러면 일부를 어차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제적인 로드맵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야말로 정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죠. 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끝날 것 같아서 네. 토지 보유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상 부동산이 이 토지자산만 해도 4,600조예요. 1%만 부과세해도 46조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첫 번째 네네. 증세에 대한 그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증세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세금을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매 한 가지의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이번 그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한 30초씩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증세 얘기랑 네. 똑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한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네네. 공화국이라는 거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국민 개개인 그렇죠. 하나하나가. 그럼 네.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 때 생활비를 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바로 세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세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재분배에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게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래서 아주 간극이 벌어진 있는 자 없는 자의 간극이 벌어진 것을 조금 더 가진 자와 조금 네. 덜 가진 자의 사회로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나갈 때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최현 평론가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중요하지 않고요. 네. 요즘 어디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후보자에 대해서 또는 저 후보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이렇게 국민적 지혜,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어떤 게 비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